코로나19 확진자가 38일 만에 다시 6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공장과 보습학원 등 밀집 공간의 집단 감염이 늘어나며 다음 달 초 4차 대유행이 시작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북한 남성이 귀순하는 동안 우리 경비병들이 잠을 자고 있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보고받은 시각은 이 남성을 최초 인지한 뒤 100분이 지난 오전 6시였습니다. 프로배구 송명근, 심경섭에게 학교폭력을 당해 수술까지 받았던 피해자가 채널A의 당시 상황을 자세히 털어놨습니다. 폭로 후 구단 측에서 자신의 뒷조사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좀 무서웠죠, 보복당할까봐. 구단 측에서도 물어보고 다녔대요. 야, 학교 다닐 때 얘는 너네 안 때렸냐. 하지만 해당 구단은 처음 듣는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10살 조카를 때리고 욕조 물고문까지 한 이모 부부에 대해 경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모 부부는 조카의 손발을 묶은 뒤 숫자를 세가며 물고문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신현수 대통령 민정수석이 수차례 사의를 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 인사를 둘러싼 법무부와의 이견 때문입니다. 청와대와 박범계 장관, 신현수 수석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자세히 취재했습니다.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임대료가 주변 시세보다 비싸 논란입니다. 서울시가 사업비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건물주만 혜택을 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뉴스에이 동정민입니다. 밤 10시까지로 영업하기로 간신히 숨통을 텄는데 이틀 만에 확진자가 급증했습니다. 하루 확진자만 600명을 넘었는데요. 오늘 100명 넘게 번진 남양주시의 플라스틱 공장 집단 감염은 아직 반영도 안 된 숫자입니다. 이 설 연휴 이동 탓일까요? 아니면 거리 두기가 완화된 탓일까요? 이대로라면 다음 달 초 매일 1,500명이 넘는 4차 유행 청구서가 날라올 수도 있다. 이런 전문가의 불길한 예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조이기도, 그렇다고 그냥 놔두기도 애매한 진퇴양난의 상황인데요. 먼저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 이다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찰들이 공장 출입문을 막아섰고 임시 선별진료소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경기 남양주시 플라스틱 공장의 캄보디아 출신 근로자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직원 177명을 조사했더니 115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근로자들이 공장 내부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바이러스가 전파된 것으로 방역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추가 확산을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그 후에 그 기숙사 문제랄까 다른 또 방역수칙 위반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조치가 있다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관 산업단지 안에는 모두 59개의 업체가 입주해 있는데요. 이곳 종사자들 1,200여 명에 대한 전수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공장 확진자 수는 내일 통계에 포함될 예정이지만 오늘 0시 기준 확진자 수도 621명에 이릅니다. 600명을 넘은 건 38일 만입니다. 4차 대유행의 전조라는 우려와 함께 이르면 3월 초 1,500명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옵니다. 지난 3차 유행까지의 패턴을 분석해보면 다음 유행은 더 빨리 오고 확진자 규모도 더 커진다는 겁니다. 확진자 숫자가 줄어들려면 특별한 조치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됐기 때문에 앞으로 상황이 호전되기보다는 정체 또는 악화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국민 70% 집단 면역 형성이 늦어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변수가 있다고 봅니다. 크게 세 가지를 보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백신 공급 일정을 제대로 확보해야 되는 거와 두 번째는 국민들께서 믿고 접종을 맞아주셔야 되는 방역당국은 확산 상황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와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을 다시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이제 3월 개학이 코앞인데 송파구 보습학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 학생과 학부모가 초비상입니다. 이 학생과 강사가 옮겨 다니면서 학원 간의 전파가 벌써 진행됐을 가능성까지 제기됩니다. 이민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송파구 보습학원에 다니는 고등학생이 코로나19에 확진된 건 지난 14일. 사흘 만에 학원 수강생과 가족 등 관련 확진자는 1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아직 검사 결과가 안 나온 접촉자가 40명이 넘어 확진자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환기가 잘 안 되는 강의실에서 장기간 수업이 진행된 걸 감염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결과 보습학원의 최초 확진자와
같은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도 확진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학생은 인근 다른 학원 강사를 통해 감염된 걸로 조사됐습니다. 방역당국은 감염 경로가 각각 다른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원 간 전파에 대한 우려는 여전합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보습 학원 확진 수강생 중에는 다른 학원에 다닌 경우도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학생이나 강사를 매개로 한 학원 간 감염에 걱정하는 이유입니다. 혹시라도 누구 하나 감염되면 그게 제일 걱정이잖아요. 그래서 좀 마음이 안 놓이고. 소식을 듣고 저희 학원도 그런 방역 수칙을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게다가 거리두기 완화 이후 대형 학원 등의 대입 정규반 개강이 내일부터 시작되는 데다 3월 초에는 각급 학교의 개학도 예정돼 있습니다. 대면 수업 비율도 지난해보단 늘어날 걸로 전망돼 학부모들의 근심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그나마 희망은 다음 주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백신 접종인데 이 백신에 대한 불신이 적지가 않습니다. 이 정부가 가장 먼저 맡게 되는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접종 대상자 등록을 받았는데요. 저희가 취재해보니 맞지 않겠다며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상당수였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전국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배포된 공문입니다. 오는 26일 있을 접종을 위해 종사자와 환자, 입소자 명단을 사전 등록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접종 동의 여부도 함께 입력해야 합니다. 서울 한 요양병원의 사전 동의 비율을 구성원별로 확인해봤습니다. 전체 환자 256명 가운데 65세 미만은 20명에 불과한데 접종에는 모두 동의했습니다. 의료 종사자 중에는 95%가 백신을 맞겠다고 밝혔지만 간병인은 81%만 접종에 동의했습니다. 다른 두 곳을 더 확인해봤더니 한 곳은 간병인 94%가 의사를 밝혔지만 또 다른 한 곳은 의료진 포함 전체 직원의 64%만 접종에 동의했습니다. FDA에서 아직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 접종이 좀 지연되고 있다는 점, 저는 정부 때문에 좀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해진 순서의 접종을 거부하면 우리나라 국민이 모두 접종한 뒤인 9월 이후로 순번이 미뤄집니다. 다만 이번 동의는 강제성이 없어 접종 당일 결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오늘 국회에서 있었던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접종 진행 중 할당된 백신이 남을 경우에는 병원이 재량껏 당일 긴급 접수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어렵게 확보한 백신을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약 시스템을 통해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OECD 국가 중 백신 접종을 시작도 못한 나라는 우리나라 포함해 총 5나라였는데요. 그중 한 곳인 일본이 오늘부터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일본 역시 시작도 늦고 주사기까지 모자라 국민 다 맞으려면 1년은 걸릴 것으로 보여 걱정이 많다고 합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일본은 오늘부터 선행 접종 대상으로 지정된 의료 종사자 4만 명에게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受けていただくという機運を高めるためには、院長がやはり率先して受ける必要があるだろうというふうに考えて、第1号で。 백신을 맞은 의료진은 발열이나 알레르기 반응 등 몸 상태를 꼼꼼히 적어 보건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We have asked 20,000 doctors and nurses to keep the diary of their health condition. 이들에 대한 2차 접종이 끝나고 백신의 안정성이 확인되면 3월부터 일반 의료진, 4월부터 65세 이상 고령자, 기저질환자 등으로 대상자가 확대됩니다. 16세 이상 모든 국민에 대한 무료 접종을 마치는 데는 1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현재 일본은 화이자와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등과 1억 5,700만 명분의 백신 구매 계약을 마쳤지만 조달 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주사기 확보도 문제입니다. 화이자 백신은 한 병당 6회 접종이 가능하지만 일반 주사기로는 5회밖에 접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화이자 백신 중 1,200만 명분은 폐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特殊な注射器を確保すべく厚生労働省において複数のメーカーに対して働きかけを行っているところというふうに承知。 일본 정부가 백신 접종 모의 훈련까지 하며 접종의 속도를 내고 있지만
7월 개막 예정인 도쿄 올림픽 이전까지 집단 면역은 어려워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확진자 수가 다시 늘고 있는 우리와 달리 전 세계는 진정세가 확연합니다. 올해 초 가장 심각했을 때와 비교하면 이 하루 확진자 수가 40% 수준으로 떨어졌는데요. 일찌감치 접종을 시작한 이 영국과 미국이 확 줄어든 걸 보면 이 백신 효과가 시작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 국가는 또 방심이 문제입니다. 한수아 기자입니다. 굳게 닫힌 문을 박차고 들이닥치는 경찰. 봉쇄령이 내려진 영국에서 불법 영업 중인 클럽을 적발한 겁니다. 화려한 조명과 무대까지 임시로 설치해 영업 중입니다. 적발된 사람들은 빈 술병으로 저항하고 지붕으로 달아났습니다. 차고를 개조해 몰래 영업하던 술집도 꼬리가 잡혔습니다. Unlucky 13, yeah? Okay. Whether you believe it or not, COVID-19 exists, doesn't it? We're all grown up. We shouldn't be doing it. Simple as. 봉쇄령이 내려진 브라질에서도 한밤중 불법 파티를 즐기던 수백 명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스웨덴의 한 스키장 설원은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연신 입김을 내뿜으며 리프트 순서를 기다리는 관광객들 대다수는 마스크도 쓰지 않았습니다. Försöker hålla avstånd, men det är svårt att göra det helt perfekt. Alltså, det är ju lätt att man hamnar lite för nära i köerna. 백신 보급과 각국의 강력한 방역 처방으로 겨울철 대유행이 한풀 꺾였다는 안도감이 확산되지만 전문가들은 변이 바이러스 확산 가능성을 우려합니다. We should be assuming that the next wave of case growth, to the extent that we have it, is going to be with B117, and that's something that I think everybody has to be even more cautious about. 긴장을 늦출 시기는 아직 다가오지 않았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군은 귀순 사건과 배수로 월북 등 경계 실패 사건이 터질 때마다 장비 탓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볼 수 있듯 장비는 멀쩡한데 그걸 들여다봐야 할 사람이 문제입니다. 국방부 장관은 양말 구멍도 이렇게 자주 뚫리지는 않겠다는 비아냥까지 들었습니다. 유준 기자입니다. 국회에 불려나온 국방부 장관은 머리를 숙였습니다. 우선 장관으로서 국민께 그런 실망감을 안겨드린 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국회 국방위원들은 라떼는 말이야 하며 군의 기강회의를 지적했습니다. 내가 근무하는 그 경계선이 뚫리면은 죽는다는 그런 각오로 정말로 저는 이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근무를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초소마다 감시 장비가 달려 있었지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결국 사람이 문제였던 겁니다. 그 과학과 시스템은 보조 수단인 것이고 사실은 실체는 그걸 들여다보고 운용을 하는 사람의 그 성패가 달려 있다고 보는 것인데요. 지난해엔 서해에서 배수로 월북 사건이 터졌고 이번엔 동해 배수로가 뚫렸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도 고치지 못한 겁니다. 이번에 월북 인원은 신장이 163cm, 몸무게 54kg 정도의 매우 왜소한 인원입니다. 네. 그 인원이 몸이 야유에서 넘어갔다 이 말이죠. 예. 군은 연이은 경계 실패에 장비 확충 예산 등의 명목으로 올해 예산 3,3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윤상현 무소속 의원은 양말 구멍도 이렇게 자주 뚫리지는 않는다고 질타했고 정의당도 이 정도면 경계 포기 수준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또 민정수석 때문에 청와대가 시끄럽습니다. 추미애 윤석열 갈등이 다시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이 검찰 인사를 두고 법무부 장관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취임 40일 만에 민정수석이 사표를 냈습니다. 흔치 않은 일이죠. 그런데 이 대통령이 반려를 했는데도 고집을 꺾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전혜정 기자 리포트 보시고 취재기자와 자세한 전말을 알아보겠습니다. 청와대가 신현수 대통령 민정수석이 사의 표명을 했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최근 단행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 과정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신수석 간 이견이 있었다고 배경을 밝혔습니다. 박 장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유임 등을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견을 보이자 검찰 출신인 신수석이 윤 총장 측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중재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박 장관이 신수석과 인사조율을 마치지 않은 채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방적으로 인사안을 올려 재가를 받은 후 7일 발표했다는 겁니다. 저로서는 최대한 애를 썼습니다. 총장 입장에서는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한 민정수석 출신 인사는 민정수석이 인사안을 보고한 뒤 법무부에서 결재를 올리는 게 일반적이라면서도 보고 없이 법무부가 전자결재를 올려도 대통령이 재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수석은 자신의 중재 노력이 무위로 돌아가자 서운함을 주위에 토로했고 인사 발표 직후부터 이번 주 초까지 수차례 대통령에게 직접 사의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매번 만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수석은 공식 일정을 소화하고 있지만 사의 뜻은 굽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명된 지 40일 만에 사의 뜻을 밝힌 문재인 정부 첫 검찰 출신 민정수석의 거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추미애 윤석열 때처럼 갈등이 번질까요? 이 대통령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이 대립하는 모양새인데요. 그 전말과 전망을 정치부 이현수, 사회부 최주연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현수 기자, 민정수석이 취임한 지 40일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사의를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냈다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이 어떤 겁니까? 네, 확인이 된 건 신현수 민정수석이 적어도 2차례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이 모두 반려했다는 겁니다. 가장 최근 사의 표명은 설 연휴 직후인 이번 주 초라고 하는데요. 신 수석에게 여러 차례 전화도 하고 문자도 남겼는데 답이 없습니다. 기자뿐 아니라 청와대 다른 수석에 만나자는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관두겠다는 뜻을 거둬들이겠다는 말도 하지 않고 있어서 사의 표명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가장 궁금한 걸 살펴봐야죠. 최주영 기자, 사표를 왜 낸 겁니까? 이 신수석이 사의를 표명했었던 설 연휴 직전 상황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논의차 2차례 만나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 월성일호기 경제성 평가를 추사하고 있는 대전지검에서 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이후 검사장급 인사가 일요일에 갑자기 발표된 것인데 이 과정에서 신수석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청와대는 이 원전 수사 때문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대신 앞서 리포트에서 전해드렸던 것처럼 검찰 인사 과정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이견 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런 이유를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신수석과 또 박 장관 사이에 이 불화가 있었던 걸 사실상 인정한 것인데 신수석의 사의가 반려되더라도 이 박 장관과의 동행이 원만할지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인사 때문이라고 해도 사실 이번에 검찰 인사폭이 크지가 않았잖아요. 대체 어떤 대목이 가장 마음에 안 든 걸까요? 일단은 크게 3가지 요인으로 추정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이 박 장관은 단 4명의 검사장만 소폭 교체했거든요. 최소한의 인사만 하다 보니 법무부와 검찰의 협조 관계를 복원할 여지도 그만큼 줄어들었고 신수석 입장에서는 이 과정에서 한계를 느꼈을 수 있다는 게 법조계에서 나오는 분석입니다. 추미애 전 장관 사람으로 분류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유임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 징계 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서울 남부지검장으로 보낸 것도 신수석이 찬성했을지 의문이 듭니다. 제가 직접 신수석 측근에게 물어봤는데 신수석은 민정수석 제안을 받고도 고민이 참 많았다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네. 이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갈등이 파국으로 치달았던 상황에서 이 자신의 역할이 무엇일지 고민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 주변에 이 검찰 인사가 참 힘들고 고민이 많다 이런 취지로 속내를 털어놨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거든요. 박 장관과 인사 논의 과정 등에서 민정수석 역할의 한계를 절감했고 결국에는 이게 사의 표명으로 이어졌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인지 청와대 부인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이광철 민정비서관과의 불화설을 이야기합니다.
이 비서관은 조국 전 민정수석 시절 민정수석실 선임 행정관을 지냈거든요. 그래서 소위 조국 라인과 갈등을 벌이고 있고 신현수 패싱을 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 내 명예를 걸고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자, 이 정리를 해보면, 그러니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된 인사안을 결국 대통령이 제가를 했는데, 그것을 두고 민정수석이 반발해서 이제 사표를 낸 형국이에요. 네. 사실 이제 청와대 수석은 대통령 비서인데, 이것도 사실 흔치 않은 일이거든요. 이 신수석은 어떤 사람입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이 각별하게 생각하는 사람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첫 검찰 출신 민정수석이란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정권 초에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사석에서 검찰 출신 민정수석은 없을 것이다 라고까지 말을 했는데 문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서 검사 출신 신현수 민정수석을 발탁한 겁니다. 발탁 배경은 지난달 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을 이어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었죠. 신 수석이 역할을 해주길 기대했을 수 있는데 사의 표명을 했으니 청와대로선 난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잠잠해졌던 이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장관 때 충돌이 생각나는 형국인데 의외로 여당은 이제 잠잠한 상황이에요. 청와대 어떻게 수습하겠다는 건가요? 네, 대통령이 우선 신 수석의 사의를 반려한 상황이니 민주당은 일단 사의 표명한 신 수석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는 아무리 그래도 그만두겠다고 하다니 라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하고요. 사실상 박범계 장관의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청와대는 신 수석의 사의 표명이 자칫 검찰과의 갈등으로 비춰질까 봐 조심하면서 일단 신 수석을 계속 설득해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최 기자, 이 검찰 인사가 또 조금 있으면 이제 이루어지죠. 자, 이것도 변수가 되겠네요. 일단 부장검사급 이상의 중간 간부급 검사들의 인사가 남아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박범계 장관이 이 검사장급 인사 때처럼 아주 소폭으로 한다면 신수석의 목소리가 반영이 될 여지가 그만큼 적다는 판단도 많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단행될 검찰 중간 간부 인사가 신현수 수석의 거취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정치부 이현수, 사회부 최주연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스포츠계 학교폭력 논란 보도로 이어갑니다. 이재영, 이다영 선수에 이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국가대표 자격이 박탈됐죠. 남자 배구 OK금융그룹 송명근과 심경섭 선수의 학교폭력 논란을 폭로한 피해자를 채널A가 인터뷰했습니다. 가해자들도 문제지만 당시 바로 잡아야 할 감독이 오히려 은폐를 강요하고 가해자와 같은 대학으로 진학까지 하게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강병규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12년이 지났지만 피해자는 참혹했던 그 순간을 생생히 떠올렸습니다. 2009년 5월 27일이었어요. 급소를 맞은 거고 통증을 호소를 하니까 이게 아픈 척하지 말라고 오히려 막 자기가 때려놓고 감독은 오히려 사건을 숨겼습니다. 그냥 수술하면 괜찮을 거다. 앞으로 운동 잘 할 수 있을 거다. 뭐 이러면서 좀 이번에는 좀 조용히 이렇게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로 계속 이렇게 강요한 거죠. 이보다 한 달 전 이 학교 태권도부가 폭행 사건으로 해체됐습니다. 이 때문에 배구부를 대상으로 폭행 사례를 조사했는데 제대로 됐다면 이런 사건은 없었을 겁니다. 다 모아놓고 이렇게 작성하다 그러면은 그거 어떻게 적을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영향을 미치진 않았어요. 어떤 영향도. 용기를 내 피해를 폭로하고 학교 폭력에 가담한 적 없지만 피해자는 걱정이 많습니다. 구단 측에서도 뭐 물어보고 다녔대요. 야, 학교 다닐 때 얘는 너네 안 때렸냐 뭐 이러면서. 그렇죠. 좀 무섭죠. 전 아무런 준비도 안 되어 있는데 그냥 그들이 움직여서 저한테 해코지를 한다 그러면 저는 그냥 그대로 당해야 되는 거니까. 피해자가 12년 전 기억이 요즘 더 몸서리 쳐지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지금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결혼 전 건강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서 검사를 여러모로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피해자는 결국 대학 입학을 앞두고 배구를 관뒀습니다. 당시 감독이 가해자가 있는 학교로 A씨의 진학을 결정해버린 겁니다. 감독이 너는 여기 학교 이과로 갈 거야 이러면 그냥 그 학교 가는 거였어요. 똑같은 걸 겪고 싶지 않은 거죠. 갔는데 그 사람들 또 있으니까 저는 너무 하기 싫더라고요. 그냥 저는 대학교에 올라가기도 전에 그냥 그만뒀어요.
한편 피해자 A씨의 뒷조사 주장에 대해 OK금융그룹 구단은 처음 듣는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당시 고등학교 감독은 여러 차례 시도해도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아무리 공분해도 반복되는 아동학대 사건들, 충격과 분노에 이어 무력감까지 줍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정인이 사건 이후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설 연휴 기간 아동학대 112 신고가 작년 대비 2배나 늘었는데 경찰은 사건이 많아진 것보다는 의심하고 신고하는 사람이 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오늘 정인이 사건 2번째 재판이 열렸는데 매서운 날씨에도 많은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처음 학대 의심 신고를 했던 어린이집 원장은 그때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며 법정에서 오열했습니다. 구자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인이 양모가 탄 호송차가 나타나자 법원 앞에 모인 시민들이 목소리를 높입니다. 오늘 정인이 양부모의 2차 공판에서는 생전에 정인이가 다닌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등의 증인 신문이 진행됐습니다. 지난해 5월 처음 학대 의심 신고를 한 어린이집 원장은 신고 2달 전부터 정인이 몸에서 멍과 상처가 보였지만 이유를 물어도 양모가 답을 피했다고 기억했습니다. 이후 양모가 코로나 확산을 이유로 2달간 정인이를 어린이집에 안 보냈는데 다시 봤을 땐 너무 많이 야위어 다른 아기인 줄 알았다고 기억했습니다. 사망 전날 등원한 정인이의 CCTV 영상이 법정에서 재생되자 원장은 끝내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정인이가 혼자 이동도 못하고 말랐는데 배만 볼록했다며 모든 걸 다 포기한 모습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정인이 담임교사도 평소 정인이가 울 때 양모가 안거나 다독이는 모습을 거의 볼 수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증인신문이 이루어지는 동안 피고인석엔 가림막이 쳐져 양부모의 표정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양모 측은 정인이 사망 원인이 학대 충격 누적으로 인한 장기 파열이라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냈습니다. 고의성이 있는 살해가 아니라 아동학대 치사로 처벌받겠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오늘 법원에는 시민들 100여 명이 몰려 정인이 양부모에 대해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양모는 호송차에 탑승하고도 시민들의 거센 항의 때문에 1시간 가까이 출발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가주십니다. 뒤로 올라오세요. 양부모에 대한 3번째 공판은 다음 달 3일 열립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10살 된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비정한 이모 부부는 알고 보니 꼼짝 못하게 손발을 묶고 숫자까지 세어가며 물고문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인이 부모처럼 아동학대 치사죄가 적용됐었죠. 경찰은 오늘 살인죄로 죄명을 바꿨습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녀가 밖으로 나옵니다. 10살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이모 부부입니다. 이모는 작심한 듯 경찰과 언론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게 다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 거고 그냥 내 기자님들 외형사님들도 너무 정상적으로 자꾸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혐의를 부인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부는 지난 8일 10살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끈으로 조카의 손과 발을 묶는가 하면 부부가 숫자까지 세가며 욕조물에 머리를 담갔다 빼는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욕조물을 이용한 학대는 지난달 24일에도 있었고 체벌 등 신체적 학대 역시 지난해 말부터 20차례 넘게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신의 친자식들이 보는 앞에서도 학대를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조카가 숨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했습니다. 아이의 친엄마도 방임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이모로부터 아이를 체벌한다는 SNS 메시지를 받고도 사실상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모 부부가 자신의 친자녀들도 학대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이들 부부의 신원공개 여부를 논의했지만 부부의 친자녀 등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의견을 수렴해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이 이모 부부 학대 사건이 전해진 지 하루 만에 20대 부부가 생후 2주 된 아기를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이 알려졌죠. 아이 아빠가 3kg도 안 되는 신생아를 던지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부는 학대를 숨기려 각종 검색을 하고 경찰에서 상대방 탓을 하는 등 끝까지 반성이 없는 모습입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아이한테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태어난 지 2주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20대 부부입니다. 이들은 분유를 토했다는 이유로 아기 얼굴을 때려 숨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빠는 이달 초 아기가 운다는 이유로 침대에 던지는 등 4차례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아기의 체중은 2.94kg. 작은 체구의 아기는 침대에 떨어지면서 머리를 심하게 다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엄마 역시 3차례 때린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침대에 던진 것도 있었고, 이제 뺨을 때리거나 발바닥 때리고 허벅지 때리고. 지난 9일 부부는 아기가 이상 증세를 보이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으로 얼굴에 난 먹자국을 빨리 없애는 법과 조카를 살해한 경기도 용인의 이모 부부 등을 검색하며 은폐를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119에 신고한 건 이로부터 8시간이 지난 자정경이었습니다. 경찰은 부부에게 살인과 아동학대 중상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병원으로 데리고 가면은 아동학대가 밝혀져서 처벌받는 게 이제 두려웠던 거죠. 바로 이렇게 병원에 후송을 해서 치료를 했다고 하면은 이런 사태를 막을 수 있었는데. 이들 부부는 아기가 숨진 게 상대방 탓이라며 책임을 떠넘기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여러분, 국룰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국민룰, 이 보편적인 규칙을 뜻하는 신조어인데요. 공깃밥은 1,000원, 그야말로 국룰이었죠. 이 밥상 물가가 올라서 이제 1,500원은 받아야 한다는 게 식당 주인들 생각인데, 이 국룰 깨자니 인심 야박하다는 타박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식당 주인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다는데요. 김유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종로의 한 식당가. 점심시간이 되자 직장인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하지만 식당 주인들 표정이 마냥 밝지만은 않습니다. 쌀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아섭니다. 쌀 20kg의 도매가는 전년 대비 21%가 올랐습니다. 실제로 일부 배달 매장들은 공깃밥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1월 달부터는 쌀값 오르니까 500원씩 올렸어요. 안 올리면 안 될 것 같더라고. 공깃밥 하나의 원가는 쌀값에 용기값까지 대략 400원 정도 됩니다. 하지만 배달 어플 수수료와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1,000원으로는 마진이 거의 남지 않는다는 게 식당 주인들 목소리입니다. 식당 주인들은 가격을 유지하려고 품질 낮은 쌀을 쓰는 대신에 좋은 쌀을 써서 가격을 올리는 방안을 택하고 있습니다. 58,000원짜리를 쓰고 있거든요. 4만원짜리 미국산이라든가 섞어서 쓰는 데도 있어요. 좋은 쌀 쓰고 그거 쓰면은 올려도 상관없다고 봐요. 특히 한식집 백반집처럼 밥맛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식당들은 쌀의 원산지를 밝히는 쌀 실명제를 도입해서라도 가격을 올려야 한다고 호소합니다. 밥 싼 거 쓰면 손님 금방 떨어져요. 아마 올릴 거예요, 아마. 500원 올리기는 그렇고 아마 2,000원 정도로 올릴 것 같아요. 일각에선 공깃밥 대신 김가루 등으로 조미한 주먹밥을 팔아 가격 인상의 명분을 찾기도 합니다. 소비자 반응은 엇갈립니다. 500원 정도는 괜찮지 않아요? 진짜요? 아닌데. 밥은 공짜로 주는데 왜 그거를 돈을 더 올려받는? 한때 인심 좋은 식당에선 공짜로 주기도 했던 공깃밥. 잇따른 식재료 가격의 상승으로 오랫동안 유지됐던 공깃밥은 1,000원이라는 공식마저 무너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그동안 말도 많았던 4차 재난지원금, 기획재정부가 12조 원까지는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가닥을 잡으면서 당정이 본격적인 조율에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얼마나 돌아갈까? 이 소상공인에게 최대 500만 원까지 주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을 넓고 두텁게 주는 것까진 합의를 봤습니다. 3차 지원금 때 유흥업소와 헬스장 등 집합금지 업종에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한 금액을 500만 원 정도로 늘리는 방안이 논의 중입니다.
식당과 카페 같은 영업 제한 업종도 200만 원에서 최대 400만 원까지 늘려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 중입니다. 그동안 지원 대상에 빠져 있던 노점상과 폐업자 등 사각지대에도 100만 원씩 추가로 지급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체 추경 예산 규모입니다. 기재부는 4차 재난지원금과 일자리 예산, 백신 접종을 위한 예비비까지 전체 12조 원을 제시했고 민주당은 20조 원을 하한선으로 맞서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최소한 20조 이상은 필요하죠. 지난번 규모가 한 9조 정도 됐었는데 3차 재난지원금이 그거보다는 훨씬 더 크게 늘어나야 된다. 민주당은 늦어도 다음 주까지 기재부와 논의를 마무리한 뒤 3월 초에는 추경안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열한야랑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누구 잡으러 가나 본데요? 네, 주인공은 바로 김명수 대법원장입니다. 야당이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나려고 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국민의힘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 탄핵안이 가결된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 여부를 두고 거짓말을 했다면서 국회 출석을 요구했는데요. 민주당은 전례가 없다면서 막아섰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반드시 출석을 해야 합니다. 지금 탄핵 대상이에요. 대법원장 출석 요구의 건을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십시오. 아니, 진행은 제가 합니다. 위원장이 하지 뭐. 김도우 의원이 위원장 하세요. 그렇게 하시려면. 뭐 사실 이 대법원장이 국회에 나오는 일이 드물기는 한데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국민의힘이요. 김명수 대법원장을 직접 만나겠다면서 상임위장을 나가버렸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규탄하고 실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서초동으로 출발합니다. 자, 가시죠. 사퇴하십시오. 라는 요청을 드렸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퇴할 의사가 전혀 없다라고 답을 하였습니다. 뭐 그래도 대법원장을 만나긴 했네요. 그렇습니다. 이달 초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만난 건데요. 딱히 성과는 없었습니다. 면전에서 사퇴를 요구하는 국민의힘이나 또 꿈쩍 않는 김 대법원장과 민주당이나 제 목소리만 내는 모습입니다. 자,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저희도 어제 전해드렸는데 북한이 제약사 화이자를 해킹했다. 그런데 진실 공방에 휩싸였다는 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네, 어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국정원의 보고를 받았다면서 관련 내용을 공개했잖아요. 네. 관련 내용부터 먼저 들어보시죠. 사이버 공격 중에 코로나 백신 및 치료제 원천 기술 탈취 시도가 있었고 화이자는 탈취됐다고 했어요. 해킹 당했다고. 화이자는. 그리고 저희뿐 아니라 국내 언론 대부분이 저렇게 보도를 했죠. 그렇죠. 그리고 외신들까지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제가 검색해보니까요. CNN, 로이터 통신, 블룸버그, 워싱턴 포스트까지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이요. 오늘 그런 보고한 적이 없다 이렇게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어제 정보위 보고 중에 화이자는 물론 어떤 기업도 특정해 거명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럼 화이자는 탈취됐다 이렇게 말한 하태경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어제 하태경 의원이 국정원의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적은 메모를 직접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문건에 화이자 언급이 없었다면 이런 메모를 할 리가 없지 않겠냐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완전히 말이 엇갈리네요. 그래서 진실은 뭔가요? 네, 취재를 좀 해보니까요. 국정원이 보고한 문건에 이 화이자 등의 백신 자료가 해킹 시도를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건 맞았습니다. 하지만 누가 해킹했는지는 적혀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각국에서 발생한 해킹 현황을 보고했다는 거죠.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국정원이나 또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국회의원이나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겁니다. 오늘의 열왕야랑은 신중하게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이건 본의 아니게 전 세계 언론이 오보를 쓴 꼴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열왕야랑이었습니다. 서울시는 내년까지 역세권의 청년주택 8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비싸면 무슨 소용일까요? 취재 결과 5평 정도 되는 단칸방 청년주택 월세가 70만 원이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오는 5월 입주를 앞둔 청년주택입니다. 지하철역 인근인데다 한강 조망도 가능해 지난주 입주자 모집 공고가 뜨자 관심을 끌었습니다. 문제는 만 39세 이하 청년들이 살기엔 너무 비싼 월세. 전용 면적 17제곱미터, 5평 남짓한 원룸 임대료가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71만 원입니다. 청년들은 이름만 청년주택이라고 말합니다. 5평 정도인데 그 정도면 진짜 비싼 거라고 생각해요. 노후하거나 뭐 단독주택이거나 하면 좀 더 싼 가격에. 보증금 2천만 원도 뭐 대출을 받지 않는 이상은 이런 청년들이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가격인 것 같아요. 인근 비슷한 규모 원룸이나 오피스텔과 비교해도 비싼 편입니다. 네, 최대 50에서 60 정도 하죠. 비슷해. 1000에 45도 있고. 서울시는 내년까지 역세권에 청년주택 8만 홀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청년주택을 짓는 사람에게 용적률을 파격적으로 높여주고 사업비도 최대 70억 원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주에만 불려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가 지원한 것만큼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부족해요. 최소한의 그 임대료를 보조해주거나 관리비를 보조해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논란이 되자 서울시는 청년주택 입주자에게 보증금의 절반, 최대 4,500만 원까지 무이자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 오늘 팩트맨은 SNS를 통해 급속도로 확산 중인 이 백신 부작용 영상 실제로 맞는지 확인해 봅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10대라고 제목에 적혀 있는데요. 이 영상을 재생해 볼까요? 병실 침대에 한 소녀가 누워 있는데요. 이 몸을 들썩이며 고통을 호소하고 주변 사람들은 이 소녀를 보살피는 듯한 모습이죠. 일부 누리꾼들은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발작을 일으키는 모습이다. 부작용이 정말 무섭다 주장하는데 과연 사실일까요? 팩트맨이 영상 출처가 어딘지 이미지 검색 도구로 확인해 봤는데요. 그런데 똑같은 영상 2015년에도 발견됩니다. 당시 외신에선 2015년 카자흐스탄 SNS 등에서 확산된 영상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코로나19와는 상관없는 2015년 영상이 6년 뒤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영상으로 둔갑해 퍼진 거였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대부분 국가에서 소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본격적인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화이자는 미국 FDA에 16세 이상 사용 허가를 받았고 모더나는 18세 이상, 아스트라제네카는 세계보건기구와 우리 식약처에서 18세 이상 접종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아 청소년은 언제쯤 백신을 맞게 될까요? 주요 백신 회사의 소아 청소년 임상시험 현황 살펴봤는데요. 화이자는 현재 12세에서 15세 임상시험 진행 중이고 모더나는 12세에서 18세, 아스트라제네카는 최근 6세에서 17세 임상시험 예정이라고 공개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8세 미만 소아 청소년은 접종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추가 임상 결과에 따라 계획이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 많은 문의 바랍니다. 최근 위안부 망언을 한 교수 때문에 논란이 불거진 하버드대 학생 온라인 세미나에 이용수 할머니가 직접 나와 목소리를 냈습니다. 문제가 된 교수가 사임하고 논문을 철회하라는 요구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유승진 특파원입니다. 하버드대 아시아태평양 법대 학생회가 마련한 온라인 세미나에 이용수 할머니가 원격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규정하는 논문을 쓴 마크 램지어 교수를 무시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선 논란이 된 논문이 관심을 끌어 위안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분하게 생각해가지고 더 나서지 않겠나, 열심히 하지 않겠나 하는 그 언질도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무시하세요. 시민사회도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What we need to do is get that seat unfunded and set aside by the Harvard University and not accepting more money from Mitsubishi because 한인 학부모 단체는 램지어 교수의 즉각적인 사임을 요구했습니다. 반란 수 없이 그냥 이 왜곡적인 걸 가지고 논문을 하고 또 그걸 가지고 이제 가르치게 되는 거는 이거는 아주 자격 미달이고 당장 사임해야 될.
논문 철회를 요구한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는 하버드대 총장 측으로부터 학문의 자유는 논쟁적인 견해를 표현하는 것을 포함한다며 사실상 거절의 답장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렌저 교수를 둘러싼 갈등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세계 인류대학인 하버드가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예상치 못한 내용을 겪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네, 기록적인 한파를 겪고 있는 미국을 토네이도까지 덮쳤습니다. 이어지는 자연재해에 백신 접종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워싱턴 김정한 특파원입니다. 시속 250km 속도로 토네이도가 휩쓴 마을은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송두리째 뜯겨나간 지붕과 나무 줄기 등이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늦은 밤 불어닥친 토네이도로 브룬스위크 지역에서만 13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We didn't have much warning, and at the time of night, where most people are at home and in bed, it creates a very dangerous situation. 공원 벤치도 차량도 눈 속에 완전히 파묻혔습니다. 50cm가 넘는 눈폭탄이 떨어진 시카고를 비롯해 미 전역에 불어닥친 한파로 23명 이상 숨지고 550만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미 당국은 이번 겨울 폭풍으로 본토에 있는 48개 주 가운데 45개 주가 눈으로 덮였고 맹추위가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전과 단수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Our COVID-19 response team is also in close touch with state and local governments across the country. We're monitoring the situation. 이번 한파로 공장 가동 등 경제도 얼어붙었습니다. 일각에선 이번 한파가 1조가 넘는 규모의 기상재난이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김정환입니다. 과거 맷값 폭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최철원 아이스하키협회장 당선인의 인준이 거부됐습니다. 최근 프로배구 학교폭력 사태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대한체육회가 최철원 아이스하키협회장 당선인의 인준을 거부했습니다. 근거는 사회적 물의. 최 당선인의 과거 폭행 사건을 문제 삼은 겁니다. 영화 베테랑의 모티브가 된 이른바 맷값 폭행 사건. 최 당선인은 지난 2010년 화물 차량 기사를 때리고 맷값으로 2천만 원을 건네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여론의 눈치를 살피던 대한체육회가 인준을 거부하기로 결론을 내린 것은 최근 프로배구 이재영, 이다영 자매에서 비롯된 학교폭력 사태의 영향 때문입니다. 규정이나 이런 것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려워서 이제 고심을 했던 건데, 이런 학교 폭력이 체육계 전반적인 폭력으로 비추어지는 부분도 좀 우려가 있고 해서 빠른 결정을 하게 된 거죠. 최 당선인은 지난해 12월 전용시설 확충과 실업팀 창단 등 굵직한 공약을 내세우며 압도적인 표차이로 선출됐지만 최근 대통령까지 나서 체육계 폭력 근절을 지시하면서 당선 인준을 거부당했습니다. 최 당선인은 체육회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스스로 사퇴한다면 협회는 재선거를 해야 합니다. 아이스하키협회는 내일 대의원 총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합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오늘 광주 북구의 모습인데요. 몰아치는 눈보라에 시민들의 발걸음이 무척이나 힘겨워 보입니다. 오늘 호남과 제주 지역에서는 폭설의 강풍, 한파까지 겹쳐서 항공기가 결항되기도 했는데요. 이 눈은 내일 오전까지 이어집니다. 앞으로 제주 산지에 5에서 15cm, 호남 서부에는 3에서 8, 그 밖에 충남 서해안과 전라 동부, 제주 지역에는 1에서 5cm가 더 오겠습니다. 내일도 강풍은 이어집니다. 해안과 제주에는 초속 15m 이상, 내륙에도 초속 10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되는데요. 백길이나 항공기 운항 여부 반드시 확인하시고 주변의 안전 점검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도 강력한 한기가 전국을 꽁꽁 얼릴 텐데요. 내일 아침 서울이 영하 10도, 철원 영하 13도, 대구 영하 7도로 예상되고 낮에도 찬바람이 체감온도를 떨어뜨리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금요일부터는 차츰 누그러들 텐데요. 추위가 물러가면서 또다시 미세먼지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셨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